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 저 원래 발달심리학 전공인데 박사학위 논문을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공간이나 청소년 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는 월탱을 하는 심리학 박사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탱이라는 게임이 워낙 좀 게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소모가 많은데, 근데 저 사람은 상당히 평온한 표정이다 라고 해서 좀 인정을 받은 것 같던데, 오늘 내용은 MZ세대의 심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 그러니까 세대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대는 그냥 그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럼 왜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비슷한 속성을 가질 거라고 전제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대답이 이겁니다. 그 프랜시스 갈턴 혹은 골턴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통계학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회귀 그리고 사실 팩터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요인 분석의 기본 개념을 이분이 시작을 했어요. 골턴의 제자 중에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상관 분석을 시작을 했고요. 골턴이 그런 연구에 기반이 된 유명한 사람이, 유명하지도 않은데 왜 그런 연구에 기반이 됐느냐, 이 양반이 그러니까 부모의 지능이 자녀에게 유전이 되나 라는 연구를 처음 서구 역사상 최초로 실시를 했어요. 1800년대. 그 당시에는 지능검사 도구도 없었는데 그냥 자기가 막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에 관한 특징을 자기가 막 정리를 해서 그걸 우편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기가 아는 주변 사람들 1000명 정도한테 아버지하고 아들한테만 보냈습니다. 어머니하고 딸한테는 안 보내고, 지금 그 1800년대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건 아버지하고 아들이었나 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아버지의 지능하고 아들의 지능을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현상이 발견이 됐죠.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똑똑하면 그 아버지의 아들도 똑똑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아버지만큼 똑똑하진 않아요. 평균에 조금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보면 아들도 바보입니다. 근데 아버지만큼 바보는 아니에요. 다 그 다음 세대로 가면 조금씩 평균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걸 평균의 회귀라고 하고, 그러니까 리그레션, 회귀 분석도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로 유명한 분인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자기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카드 사이즈의 종이에다가, 여러 장의 종이에다가 단어를 하나씩 썼습니다. 뭐 커피, 무슨 의자, 뭐 마루,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고 자기가 떠올릴 수 있는 간단한 단어들을 하나씩 써서 그걸 트럼프 카드처럼 섞은 다음에 뽑는 거예요. 그래서 뽑은 카드에 적혀 있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기억을 전부 다 써봤어요. 처음에는 단어 하나를 보고 막 100개가 넘는 기억이 떠오르니까, 내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구나. 이게 아마 그 양반이 한 50세쯤 됐을 때 한 연구였으니까 많은 기억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단어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커피라는 단어를 보고 떠올랐던 기억이 무슨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보고도 또 떠오르고, 다른 단어를 보고도 또 떠오르고, 출퇴근하는 기억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떠오르는 기억은 많은데 전체 기억의 총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퇴근하는 기억들이 주로 언제적 기억이냐 하면
주로 여기 20세 전후, 그러니까 10세, 한 15세에서부터 25세 사이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뭐 10살부터 15살 사이도 꽤 되는 거예요. 물론 최근 기억도 떠오릅니다. 근데 최근 기억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고, 그리고 물론 사소한 거고, 또 최근 기억은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요 사이에 경험했던 거의 기억은 매번 비슷한 게 떠올라요. 어떤 단어를 봐도 요때 했던 기억들은 비슷한 것들이 계속 출퇴근하면서 나옵니다. 선생님들 몇 년생이세요? 선생님들이 15살부터 25살 사이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때가 딱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도거든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도 떠오르실 거예요. 생생하게. 어제 했던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작년에 있었던 일도 저도 50이 넘었는데 작년에 올해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대학 때 경험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다 비슷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가치관이나 뭐 사고방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고방식은 틀이에요. 근데 그 틀 위에 벽돌처럼 내용물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 내용물이 기억이에요. 근데 그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을 구성하는 벽돌들이 15세에서부터 25세 사이에 했던 경험을 주 재료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시절의 경험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10살 전에 이미 있었던 것들은 우리는 거의 자연 환경처럼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25살 이후에 새로 접한 것들은 인간성을 위협하는 뭔가로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한테는 그게 아마 게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청소년 세대한테는 게임이 물과 공기처럼 당연한 거예요. 없으면 이상한 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정말 여기 올 때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못 오거든요. 저 남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골목길을 따라서 걸어 올라오는데, 원래 제가 중학교 때 저 경복궁에 사생대회를 나갔다가 경복궁을 나가는 길을 못 찾아서 한 30분을 헤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길을 못 찾는데, 스마트폰 덕분에 정말 저한테는 새 세상이 열렸어요. 근데 신기한 건 가끔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서 저한테 길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몇 번 버스가 여기에 서느냐라는 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스마트폰을 쓰고는 있는데 제대로 안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여전히 옛날 휴대폰인 거죠. 스마트폰에 여기에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다 뜨는데, 그리고 어디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방향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몇 살 때 이 기술을 접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의 눈으로 저를 보자면 저 역시도 9세대죠. 뭔가 제가 최근에 어떤 아이패드 시연하는 곳에 이제 파는 곳에 가서 그 게임 하는 걸 한번 구경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 해봤고 하고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 나가는 버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나가지 그러는데 옆에 있던 초등학생이 자기도 하고 싶은데 저 인간이 계속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쓰고 와서 휙 하고 위로 올려주더라고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바로 그게
몇 살 때 접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게 세대를 나누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15살에서부터 25살 사이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 경험의 내용에 따라서 그 세대의 특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미국에서는 세대를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침묵의 세대, 이게 전쟁 때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전후 세대, 보통 밀레니엄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부터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한 8년 정도 늦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진짜 중요한 전쟁은 2차 세계대전도 있었지만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 이후의 세대를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X세대는 그 베이비 부머의 조카쯤 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 X세대하고 베이비 부머는 사촌 관계쯤 되고, 그 다음이 저 베이비 부머의 자녀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고, 그리고 X세대의 자녀 세대가 소위 말하는 G세대에 해당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합한 거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한 세대 구분하는 게 여기 요걸 보시면 한 20년에서 15년 사이예요. 그걸 간격으로 세대를 나누는데, 밀레니얼 세대하고 G세대를 다 합하면 거의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세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로 묶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기준하고 미국의 기준하고 또 달라요. 사실 우리나라는 저 침묵의 세대 이쯤 되면 그냥 농경사회였어요. 6.25 전쟁 끝날 때쯤까지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걸 완료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농업 아니면 어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공장이 커지고, 그리고 도시화가 되면서 지금 우리 세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 한국이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지가 한 30년?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1940년대부터 거의 이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격차도 미국하고 완전히 다르고, 그 격차의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우리가 한국의 세대를 이해하는데 적용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냥 MZ세대 하면 우리 조카 혹은 내 아이들, 내 자식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요즘 내가 만나고 상담해야 되는 그 중학생들, 그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요즘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어떤 그 경험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친구들을 보통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부모보다 가난해질 첫 번째 세대. 그러니까 미국도 계속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늘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잘 살았어요. 근데 G세대부터는 그게 보장이 안 돼요. 물론 부모보다 잘 사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평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우리 부모 때, 우리 부모가 37살에는 막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우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37이 됐는데 보니까 나한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애도 없고 오로지 있는 건 최신형 스마트폰밖에 없다. IT 쪽에서는 내가 최첨단인데 나머지 분야에서는 우리 부모보다 못하다라는 얘기죠. 이거 한국도 그래요. 이게 지금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 나무 창문 틀이거든요. 이거 뭐라고 인터넷에 떠 있냐면
흙수저 집안 특징이에요. 나무 창문 틀이 있는 집이면 흙수저 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밤에 창문으로 밖을 봤을 때 이런 무늬가 보인다? 그런 집에서 살고 있다? 흙수저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죠? 사실 이것도 그래요. 장판 바닥. 저도 어릴 적에, 그러니까 이게 다 저 어릴 적에 살던 집이에요. 그리고 저 화장실에는 꼭 저런 조그만한 날파리들 있고, 요즘도 가끔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여름에 모기향 피우고, 그리고 밥 저런 양은 뭐라고 하지? 밥상에 조그만한 거기에 올려서 먹고 하는 게 흙수저 집안이라는데, 그게 바로 제가 어릴 적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의 기준의 흙수저는 옛날의 중산층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산층 기준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옛날처럼 살면 다 흙수저인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사는 게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든 뭐 어쨌든 사회에 진입을 해서 받을 첫 월급 혹은 10년간 받을 월급을 다 모아도 그 정도의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정말로 가난해질 세대죠. 가장 부유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흙수저 빙고 게임이라고 해서 화장실에 물 받는 대야가 있거나 연립주택에 살고 있냐, 뭐 세뱃돈 10만 원 단위 못 넘겨봤냐, 뭐 집에 욕조가 없느냐, 집에 장판 뜨거나 뜯긴 곳 있는, 여기 있는 거 다 제가 살던 집이에요. 심지어 제가 처음 구한 아파트, 전세 아파트도 이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기준으로 흙수저란 말이에요. 너무 기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살던 걸 당연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15살 때 25살 사이에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 부모는 저런 환경을 저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줬으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자기의 삶의 기준을 높여놨겠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구하려고 하는 자기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은 그거보다 못하단 말이죠.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릴 적에 성장하셨던 집보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조금이라도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보다 나은 걸 늘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내 기대보다 못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기대보다 못하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실망하고 좌절을 해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못하니까 그 좌절감이 이 세대의 어떤 기본적인 그 정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기대 수준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것만 높은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대도 높아요. 이게 1932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퍼포먼스입니다. 왼쪽 흑백이 그냥 저렇게만 뛰면 금메달을 받았어요. 오른쪽은 2012년에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받은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2012년에 저렇게 왼쪽처럼 뛰었으면 올림픽 예선에도 출전을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가의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왜?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영어를 잘한다라는 게 그냥 영어 문법을 잘하면 잘하는 걸로 쳐줬단 말이에요. 요즘 영어를 잘한다라는 게 그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네이티브처럼 막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이 일반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이수를 다 했으면 당연히 부모 세대보다 훨씬 능력이 높을 거라고 보니까. 여자 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마네치가 금메달을 받았을 때 퍼포먼스는 저렇게 한 바퀴 옆으로만 돌면 됐어요. 깔끔하게만 돌면 됐다고요.
요즘 저런 거는 중학교에서 아마 할 거예요. 저만큼 깔끔하지는 않아도. 금메달 받으려면 저 오른쪽에 저 정도는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기대 수준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제가 국책연구기관에 있죠. 들어간 지가 한 15년 넘었습니다.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연대 심리학과를 나와서 왜 거길 가느냐라는 질문을 누군가 했어요. 거기 왜 가지? 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10년이 지나니까 연대 심리학과에서 저를 불러요. 어떻게 하면 국책연구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환경이 전혀 달라졌어요. 제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금 제 자격 기준으로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외국 박사여야 돼요. 그리고 논문도 수십 개를 써야 돼요. 저는 한 기껏해야 7, 8개 썼던가? 그것도 많이 쓴 편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요즘 세대의 눈으로 보자면 기성세대가 되게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보다 훨씬 낮은 자격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는 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권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과 동시에 좌절은 분노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좀 적대적인 태도 같은 게 존경심보다는 야, 저 때는 참 좋았구나. 좋게 말하면 좋았구나고 나쁘게 말하면 꿀 빨고 있었구나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예요. 사실 근데 그건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그 이전 세대한테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는 저희 대학 교수님 중에 박사학위가 없는 분이 계셨었어요. 물론 그분들 교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사였지만 근데 요즘은 박사학위 없이 대학에서 강의를 못 하거든요.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기껏해야 사생대회, 아까 그 경복궁에 들어가서 못 나갔던, 탈출을 못했던 그 사생대회 정도의 경험밖에 없는데 요즘 친구들은 무슨 논술대회도 있고 온갖 대회가 있고 그게 다 이제 학생분지 생기분지 뭐 그런 거에 경력이 되니까 다들 그 대회 가면 상 하나씩은 줘요. 상 받아본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릴 적에는 인정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이 당연했는데 그 당연한 인정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온라인이 대안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곳. 옛날부터 인터넷에서는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 리플 하나라도 얻는 게 되게 중요한, 목숨이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플을 받느니 차라리 악플을 받자.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끄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이렇게 쓰시면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독도가 아무래도 일본 땅인 것 같아. 그러면 악플이 쫙 달리겠죠. 야, 일본 새끼야, 너 쪽발이야, 너 일본으로 가라, 뭐 이런 악플들이 달리면 글 쓴 애가 뿌듯한 거예요. 악플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도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글 쓴 애가 이제 그런 악플 끝에다가 만선이여, 내가 드디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 뭐 이딴 소리를 옛날부터 썼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은 스스로 관종이라고 하죠. 관심용자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그래서 저 같은 학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인데 예전 세대들은 동질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묵의 세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베이비 부머들은 자기들이 베이비 부머라는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486 세대, 지금 586 세대가 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87학번인데 87년도에 연세대학교를 다녔으면
다 데모 한 번씩은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 선배가 최루탄에 맞아서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데모를 안 할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 사는 세상이 다 달라요. 같은 연도에 태어났고 같은 세상을 살고, 물리적으로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세대쯤 되면 밀레니얼 세대부터 그런데 G세대는 진짜 달라요. 자기가 우리를 왜 다 같은 세대로 묶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 눈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자기들 눈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대 내의 정체성이 공유가 되질 않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그럼 G세대를 하나로 어우르는 경험이 뭐가 있겠느냐? 분명히 코로나일 겁니다. 코로나가 유일한 건 아닐지라도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일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코로나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계속 힘들고 지겨워 미치겠지만 어쨌든 뭐 이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하고는 그 방역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전에도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대단하고 심각한 일이 없고 앞으로 평생 동안 이 코로나 시절의 경험이, 그 기억이 평생 동안 같이 갈 거예요. 그걸 뭐 브롬펜 브레너의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로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사실 이걸 다 어우르거든요. 온라인 환경의 특징이 그거예요. 옛날에 미시체계하고 중간체계하고 거시체계는 넘을 수 없는 어떤 장벽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갓난아기들 15살 이하의 아이들이 자기 집 주변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자기 집 밖으로 그 주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미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접할 수 있는, 직접 접할 수 있는 세상의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한테 스마트폰이 주어지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 오징어 게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체 덕분에, 매체 탓에 미시체계와,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하고 아이들만의 세계가 그 사이에 장벽이 뚫려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상을 미리 알게 되죠. 그래서 조숙해진다 혹은 세속화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자면 그 미시체계, 그러니까 거시체계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 공동체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공동체라는 건 원래 같이 밥 먹으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같이 만나고 같이 얼굴 보고 웃으면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비말이 교환이 되죠. 옛날엔 그 비말의 교환이 감정의 교류였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엔 비말의 교환은 바이러스의 교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감염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그 매체들이 다 커뮤니티들이에요. 교회도 사실은 커뮤니티고.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바이러스를 만나면 폭발의 계기가 되거든요. 예전엔 공동체였는데 그게 지금은 위험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거리두기를 왜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공동체 특히나 위험군들, 저를 포함해서 50대 이상의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린애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그렇게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낮으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를 실제로 체험은 못 해봤어요, 애들이. 학교를 가봐야지 그런 걸 경험을 하는데 학교를 갈 기회가
적어도 1년간 차단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당국이 뭐 감염이 아무리 확산이 되고 그래도 무조건 학교는 간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얘기가 학교의 기능 중에 교육 기능은 어느 정도는 온라인으로 돼요. 근데 학교에서 진짜 중요한 기능이 돌봄 기능이었는데 그게 학교를 안 오면 그 기능이 발휘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돌봄 기능 속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는 기능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면 2세대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가 아무리 위험해도 등교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중간 체계를 경험하면서 애들이 직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마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에서는 부모님이 집에 와서 회사를 다녀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닌데 애 입장에서는, 그래서 코로나 첫 1년간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왜? 엄마가 어쨌든 집에 있으니까. 근데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직장을 잃어요.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야근을 안 하던 부모인데 이제 집에 못 들어와요. 병원에 그 격리병동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집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의 내용이, 그러니까 직업이 의미하는 바가 예전에 월급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정도, 혹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느냐 이런 차이였다면 지금은 생존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직업의 격차가 커진 거죠. 양극화가 된 셈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등하교의 의미, 학교를 왜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처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시점은 없죠. 학교는 그냥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람 만들어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건 학교로 와야지 가능한 것들이고, 그리고 많은 경험들이 온라인으로 갔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환경에 대한 그 심리학 쪽, 상담 쪽의 태도가, 저도 처음에 온라인 세계에 대한 연구 혹은 게임에 대한 연구를 처음 할 땐 게임은 무조건 중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상담, 선생님들도 지금 온라인 상담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지금 상담 학회 같은 데서 온라인 상담이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어요. 예전에는 그게 온라인으로 하면 내담자들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온라인 상담을 하면 들어오는 건 쉬운데 나가는 것도 너무 쉽다. 상담이 지속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온라인 상담은 기술적인 가능성은 있으나 믿을 수 없고 좀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라는 태도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그런 입장보다는 온라인 상담의 장점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 온라인 상담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 상담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해보니까 의외로 좋은 면이 많더라. 래퍼 형성 되게 빨리 되더라. 비대면, 그러니까 얼굴은 또 잘 볼 수 있더라. 예전에는 그 통신망이 잘 받쳐주질 않으니까 화상으로 상담을 해도 막 그 영상이 막 끊긴단 말이에요. 그럼 답답하고 상담에 방해가 됐는데 이제 줌으로 상담을 하면 이게 훨씬 쉽단 말이죠. 비교적 예전에 비해서는 자연스럽고, 코로나 덕분에 빨라진 거죠. 어떤 전환이.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은 온갖 영역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2020년에 확 줄었어요. 당연하죠. 학교를 안 가는데. 그리고 우울 같은 거 훨씬 늘었죠. 자살 생각도 늘었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보통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선생님들 다 우울증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경도의 우울증은 1년에 한두 번은 일어나요. 멀쩡한 사람들한테도. 우울증에 걸리면 잠이, 수면 시간이 급격하게 늘거나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사회적인 철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 만나는 게 힘드니까 만나고는 싶은데 내가 만나서 그 상대방 분위기에 맞춰서 대화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런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죠. 피하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못 만나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그런 증상들이 코로나 블루의 핵심이고, 그래서 뭐 특히나 이 만남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얻는, 굳이 성별로 따지자면 여성들이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여성들의 타격이 크죠. 거기다가 재택근무를 해도 남자들은 집에서도 집안일을 잘 안 하고 나 일해야 돼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어머니들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졌고, 그리고 미시체계에서는 정말 가정 간의 격차가 커졌죠. 재택 수업을 한다고 할 때 교실이라는 게 가난한 집 아이들도 부잣집 아이들도 학교 교실에서는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합니다. 적어도 그 전에 뭐 사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건 격차가 있겠지만 학교에 어느 순간부터는 비슷해요. 근데 재택 수업을 하면 어떤 집은 모니터가 2개예요. 옆에 엄마가 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그 수업을 스마트폰 화면 하나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옆에 동생까지 있어요. 엄마는 없고. 똑같은 수업이 아닌 거죠. 똑같은 환경도 아닌 거고. 그러면 그 수업의 결과도 완전히 다를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환경이 커지면서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라든지 NFT인지 뭐 그런 것들, 그 외에 저 배달이라든지 비대면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게임도 같이 커지고 있고, 이러면서 메타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란 뭐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타하고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메타하고 유니버스, 메타가 뭡니까? 메타 전에 들어보셨어요? 메타 코그니션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뭐죠? 네?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자기 생각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3살짜리 애들은 메타인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 생각이 곧 나예요. 그런 애들은. 근데 한 10살 좀 넘으면 자기 감정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질투심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걸 한 15살 되면 분명히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뭐 일단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내 속에 착한 나도 있고, 못된 나도 있고, 별의별 내가 다 있어. 내 속에 우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시작인데, 어쨌든 그게 메타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나서 생기는 감정, 그게 메타 감정이겠고, 자기의 인지 능력에 대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메타 인지죠. 메타버스는 뭐냐면 여러 유니버스 위의 유니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메타버스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메타버스 하면 진짜 현실이 있고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이 따로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현실하고 가상현실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아우르는 게 메타버스다. 진짜 현실하고 가상현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 그래서 진짜 현실의 가치가
가상현실로 가고 가상현실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진짜 현실로도 오고 이런 그 연결이 확고하게 이루어지면 메타버스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요건 아주 단순한 설명이고 이걸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진짜 메타버스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현실이라는 건 요 수많은 현실 중에 하나예요. 현실 BC인데 어쨌든 A, B, C, D가 있어요. 수많은 현실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 현실, 지금 여기 이곳은 현실 A예요. 근데 이걸 지금 온라인으로 녹화를 해서 나중에 유튜브로 보신단 말이죠. 그것도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유튜브 강의를 본 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 강의실에 와서 강당에 와서 강의를 들은 거랑 똑같은 걸로 쳐줄 수 있다 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유튜브로 본 것도 여기에서 실제로 본 거랑 똑같은 걸로 인정이 되잖아요. 메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세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동물의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MMORPG랑 같은 곳인데 어쨌든 여기에 조 바이든이 선거 캠프를 열었다. 근데 예전에 이미 버락 오바마가 세컨드 라이프에서 선거 유세를 했었어요. 그리고 루이비통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하고 콜라보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한테도 입히고 그리고 오프라인 현실 A에서도 실제로 팔아요. 그러면 저 옷을 입고 실제로 저 옷을 입은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게임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루이비통 입장에서는 시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만 팔다가 온라인에서도 파니까 매출액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예전에 이미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에서 이 비슷한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투기도 하고 가상의 티셔츠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오가는 돈이 실제 미국 달러하고 실시간으로 환율이 막 바뀌는 그런 환전 거래상, 린덱스라는 곳에서 환전도 되고 하는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초의 백만장자가 나왔었습니다. 실제 돈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번 사람이 비즈니스 위크라는 경제 잡지에 이제 표지 모델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 사이에 가치의 교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니지 제가 연구했는데 리니지의 진짜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팔면 1억이 넘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사람은 BMW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와서 그거랑 그 캐릭터 아이템 풀셋하고 바꿔갔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가치하고 게임 속 세계의 가치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교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메타버스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때는 그냥 그걸 페인이라고 불렀죠. 게임 페인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마치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일단 메타버스 모든 게 이제 빛의 속도로 디지털 정보로 교환이 되는 이곳에선 공유의 범위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섭니다. 옛날에 교과서에다가 이딴 짓을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주로 남학생들이 이랬죠. 국어를 국구려로 만들어 놓고 옆자리 친구하고 낄낄거리면서 봤어요. 근데 이거는 공유의 범위가 자기가 줬다가 회수할 수 있는 범위 한 서너 명 정도였습니다. 자기하고 친구하고 보고 웃고 끝나야 돼요. 만약에 이게 반 전체로 돌아다닌다. 그러다 선생님한테 걸렸다.
나만 작살이 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공유의 범위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요즘 애들은 작품을 만들었다 싶으면 그걸 디카로 찍어서 이젠 폼카죠.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건 제가 네이버에서 교과서 튜닝이라는 검색어로 찾은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체육을 카드 캡터 체리의 육체미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저 위에는 음악 생활인데 음란물은 생활의 활력소가 됐고 밑엔 뭐예요? 한국 지리가 야한 꿈자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되죠? 실시간으로 서울에서 올렸는데 부산에서도 보고 광주에서도 보고 일본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봅니다. 공유의 범위,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요. 공간의 제약을 그렇게 넘어서고 시간의 제약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사실 제가 이거 거의 이제는 한 15년 전에 다운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선생님들이 아무 포털 사이트에나 들어가셔서 교과서 튜닝이라고 검색하시면 이거 뜰 겁니다. 이거 올리는 애는 정말 뿌듯할 거예요. 내가 15년 전에 이거 하나 올렸는데 아직도 있어.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 이런 식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일은 역사상 처음이에요. 인터넷과 함께 우리한테 다가온 세상입니다. 근데 공유의 내용, 예전에는 그 공유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지배계층이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시고 용비어천가를 쓰셔서 남긴 글은 지금도 공유가 되고 있죠. 그런 내용들, 아주 귀한 내용들이 공유가 됐어요. 광개토대왕이 저기 비석에 우리 고구려의 경계가 여기까지다 뭐 이런 거를 딱 남기신 거, 그거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공유가 됐다고요. 근데 지금 공유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개나 소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장난 삼아서 하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지는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향후 4년간 생성될 데이터량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데이터 총량보다 많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많아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정보의 홍수가,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정보량이 40비트 정도인데 지금 처리해야 될 게 그거의 한 3배, 4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를 어디에다 맡겨야 되느냐? 인공지능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정보 과부하 세대는,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육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학교 교육 시스템이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죠. 혹은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다고도 해요. 국민 국가를 만들려면 국민 교육이 필요했고, 그래서 국민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국민 학교의 기본 전제는 뭐냐? 정보는 귀하다예요. 정보 귀하니까, 그리고 정보는 책에밖에 없는데 그 책이라는 것 자체가 비싸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늘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됩니까? 머리에다 저장을 해야죠. 그래서 외워야 돼요. 학교에서 외우는 법, 그리고 외워야 될 정보를 막 가르쳐주고 외워라. 외워서도 안 되는 정보의 빈칸들은 어떻게 합니까? 추론을 통해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추론하는 기술. 그게 읽고 쓰고 세마기 교육의 핵심이에요. 정보는 귀한 거기 때문에 보면 빨리 읽고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해를 제대로 했으면 정보에 빈칸이 생겼을 때 그걸 네가 알아서 채울 수가 있어 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정보 과부하 세대에는 요즘 친구들한테는 정보는 귀한 게 아니에요. 정보는 저기 구름처럼 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스마트폰만 켜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검색하면 돼요. 길 가면서 물어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보 중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가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 입장에서는 정보를 걸러내는 게 더 중요해요. 정보의 양은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 그리고 진짜 정보, 유용한 정보, 가장 최신의 정보를 찾아내는 거, 감시관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카톡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스마트폰 사드린 걸 가끔 후회를 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이상한 거를, 신기하게도 골라서 딱 이상한 것만 골라서 저한테 유튜브를 보내시더라고요. 그게 부모님 세대에는 영상으로 나왔다? 그럼 진짜예요. 왜냐하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방송국이나 이런 그 비싼 장비를 다루는 곳에서나 영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책 인쇄하고 전국에 배포하려면 그거 자체가 자본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활자화됐다, 영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무조건 진짜입니다. 아니면 아주 악의적인 거거나. 근데 지금은 개나 소나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이면 무조건 믿을 수 있다?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오히려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이미지를, 진짜 이미지, 마치 옛날에 시장에 가서 딱 그 참외를 보면 이 참외는 맛있고 요건 맛없어 라는 걸, 부모님 세대는 그건 감별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왜? 많이 먹어봤으니까. 맛없는 사과, 맛없는 참외, 맛없는 사과도 많이 먹어봤으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 세대는 시장에서 이 참외를 고를 때 필요한 그 감시관이 인터넷에서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별할 때 사용이 되는 거죠. 왜? 걔네들 가짜를 워낙 많이 봤거든요. 또 가짜한테 속아도 많이 봤고, 그러고 나니까 딱 보면 저건 주작이네, 요건 진짜 같네 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도 의존을 하고 앱에도 의존을 하고, 저도 이 빔 프로젝트 없으면 강의를 못 할 거예요. 저한테 이게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원고를 쓴다거나 무슨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인터넷이 없으면 못 해요. 저한테 에이전트죠. 제 조력자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길을 못 찾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 몇 가지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들 몇 시에 있는지 당연히 저는 몰라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냥 스마트폰이 알려줘요. 제가 요즘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 자체가 몇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이 기억하고 있죠. 덕분에 잘못 걸린 전화가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그렇죠? 선생님들도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옛날엔 정말 잘못 걸린 전화들이 많았어요. 왜? 번호 잘못 누르면 잘못 걸려지니까. 요즘은 기계가 전화를 걸어주니까 잘못 걸릴 일이 없죠. 그게 전부 에이전트의 문제예요.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많은 부분이 아웃소싱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교육 자체가 아웃소싱이고, 그리고 뭐 결혼도 결혼 정보업체에 맡긴다? 아웃소싱이죠. 뭐 나중에 죽으면 상조업체가 와서 해주니까 그것도 아웃소싱이고, 요람에서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도 아웃소싱이잖아요. 산후조리를 아웃소싱하고, 죽을 때도 아웃소싱하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래서 이 아웃소싱에 의존을 하는 요즘 세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을 때, 그때 애들은 되게 똑똑합니다. 근데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된다, 갑자기 애들이 바보가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인터넷에 그만큼 의존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세대는. 저는 빼고. 근데 그리고 이런 곳에선 이 친구들이 진짜를 되게 따져요. 그러니까 워낙 인터넷에 가짜가 판을 치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거. 저 사람, 저 정보는 진짜다라는 게 느껴지면 그건 정말 그 엄청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진정성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이들한테, 요즘 청소년들한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다, 진심이다, 혹은 하여튼 저건 진짜라는 걸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진짜인 태도, 진짜인 행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한 10년간 같은 얘기를 했다.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요, 10년간 같은 개소리를 하면 진짜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거 진심이야. 최소한. 근데 선생님들은 좋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좋은 얘기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럼 애들 순식간에 저건 가짜야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일관적이고 그 일관적인 말과 행동이 내가 저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저 선생님 저건 진짜 같아. 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라는 인정을 받으면 돈줄 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상담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거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변하는 애들이 생긴다거나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좀 안 좋은 얘기들일 수도 있는데 사이버 공간, 메타버스, 게임 속 이런 곳이 엄청나게 실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으면 레벨이 높아지는 거고 실력이 나쁘면 레벨이 낮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 정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 버는 애가 무조건 많이 벌게 내비두고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자 라는 식으로 사회가 운영이 되질 않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폐해가 심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평등, 기초적인 사회 보장, 복지 같은 개념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의 기본 이념이 뭐였습니까?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들은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괜찮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선 이런 가치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 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면서 지금의 근대사회, 현대사회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데 게임 속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기본 복지? 없어요. 복지, 기본 아이템이 주어지긴 하는데 그걸 들고 가서 더 센 놈한테 맞아 죽으라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속 세상은 정글의 법칙하고 비슷합니다. 약육 강식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원칙에 익숙한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실 평등을 추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부각이 되는, 기저선은 높아졌을지라도 양극화가 더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이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불평등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불평등이 게임처럼 공정하게만 불평등해지면 인정하겠다. 그럼 그 공정한 게 뭐냐? 공정한 수단이 뭘까요? 시험이죠. 시험은 공정하다. 다 시험 봐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능력주의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걸 모두 우리나라에선, 외국은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냥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 가지고 차별을 하는 건 인정하겠다라는 태도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걸 시험인간이라는 책으로 썼다라는 책 광고를 잠깐 하는 거고,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애들이 스스로를 나는 남들과 달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매체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레타 툰베리 이 친구가 유명한 이유가 우리는 당신들의 자녀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당신들이 살다가 죽을 세상하고는 또 달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들만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당신들이 남기고 간 그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세대가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당신들은 달라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한 거죠. 그리고 저 매체들, 이건 이제 미국 애들이 스스로를 구별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매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트위치를 쓰느냐, 레딧을 쓰느냐, 틱톡을, 저기서 제가 아는 건 틱톡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거 뭘 쓰느냐에 따라서 애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경험하는 게 다르니까. 거기에 어떤 커뮤니티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별로 사용하는 매체가 다르고 그 매체 속에서 만나는 내용이 또 어떤 커뮤니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기 자랑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온갖 자기 자랑이 들어있죠. 딱 한 장으로 내가 얼마나 예쁜 손톱을 가지고 있는지, 네일샵, 광고, 그 네일샵 자랑에서부터 내가 신상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라는 거, 거기에 팔찌, 거기에 자동차, 그 자동차를 장식한 나만의 유니크한 감각까지. 근데 이런 자랑은 옛날부터 했거든요. 요 오른쪽 그림은 자기가 입은 옷, 얼마나 비싼 옷인지, 그 레이스가 얼마나 섬세한지, 내가 얼마나 멋진 정원에 얼마나 괜찮은 그 조각상 옆에 있는지, 조각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까지 동시에 자랑질을 한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자랑질의 핵심이 물질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관 중에 뭐 인성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런 사진 한 장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미지로 쉽게 전환이 가능한 것들이 되게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한테 물질적인 요소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요소들, 자랑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요소하고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게 이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요소들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청소년기가 되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길 가다가 이제 곧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오고 하면 길이 미끄러워지고 그럼 길 가다가 넘어지죠. 근데 사춘기 청소년들은 넘어진 다음에 못 일어나요. 왜? 쪽팔려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넘어진 걸 보고 다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만 본다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상상의 청중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나만 보느냐? 내가 이 우주에 유일하게 진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개인적 우화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리가 없다. 스스로를 불사신으로 상상을 한다든지 내가 죽으면 이 우주가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연애를 할 때까지 이어지면 우리 연애 관계가 유일한 진짜 사랑이다. 나머지는 다 그냥 바퀴벌레들이고 우리가 진짜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연애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가 끝나는 거니까 이제 그걸 깨지는 걸 막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극단적인 행동도 하는 일도 벌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아중심성인데 그 상상의 관중이 소셜미디어에서 그냥 일어나요. 내가 트위터나 이런 데 뭔가를 올리면 좋아요 숫자가 막 생기거든요. 나도 몰랐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라는 게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 우화?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런 거 그냥 막 이런
옛날 싸이월드 감성이죠. 나는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헤드폰에 내 모든 몸과 영혼을 맡겼다.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지금 저걸 쓴 애가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연배는 됐을 겁니다. 그리고 싸이월드가 다시 열려서 저 흑역사가 까발려지는 걸 원치 않겠죠. 쪽팔리니까. 하지만 그 시절엔 저게 엄청나게 멋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아마 선생님들 상담하시는 학생들 다 이 증세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아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 하실걸요? 왜? 내가 워낙 특별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걔네들이 나중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특별하다. 나만 특별한 게 아니다. 라는 건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쁘게 가면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일탈계 같은 계정을 운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한테도 알릴 수 없는 뭔가 그 부모에 대한 불만, 뭐 선생님에 대한 불만, 친구들에 대한 그러니까 욕을 어쨌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들도 몰래 나만 아는 계정으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에겐 자기 몸이 되게 중요하니까 자기 몸 사진도 막 올리는 거예요. 모를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자랑은 하고 싶어. 남들한테 보여는 주고 싶은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탈계를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범죄자들이죠. 그리고 그 일탈계하고 실제 그 일탈계 주인을 연결을 시켜요.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는 협박을 하죠. 네가 올린 그런 계정에 그런 글을 올렸다는 거 니네 부모한테 알릴 거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N번방 같은 범죄의 시작이에요. 어쨌든 그런 일들까지도 또 청소년들한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전에 비해서 요즘 세대 청소년들이 누리는 권한이 훨씬 커졌다라는 데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세대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회와 가능성과 능력을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다. 옛날에 임금님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정보 임금님한테 다 오죠. 상소문. 임금님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면 그 의사결정 내용이 전국으로 다 퍼져요. 요즘 친구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에서 오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 세계에다가 떠들고 있죠. 스마트폰 하나를 이용해서. 그리고 임금님이 남긴 업적 지금까지 계속 기억이 되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100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남아있을 겁니다. 그게 나중엔 그 친구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남긴 남아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지울 수가 없어요. 일단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임금님이랑 비슷해요.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옛날에는 왕이 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이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 평민, 귀족을 위한 교육이 있었고 왕을 위한 교육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한 교육. 그걸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 하자면 제왕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는 모든 청소년들한테 그 제왕학 비슷한 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정보가 부족하던 시절에 국민을 양성하는 데 필요했던 그 국민 교육도 필요해요. 요즘 애들 기초 상식이 없잖아요. 공교육의 정말 실패입니다. 공교육이 그건 잘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하고 나랑 가치관도 틀리고 뭐 다 다른 애들하고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고, 지적 도구 활용 능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가르치고 있어요. 기존의 공교육 시스템만 잘 운영이 되면 저건 됩니다. 읽고 쓰고 세막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IT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니까요. 그리고 자율적 행동 능력이 있죠. 자율적 행동 능력,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이기도 한 게 메타버스 세계, 사이버 공간 세계의 또 다른 특징이 되게 시간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딱 들어가면 뭘 해야 될지 딱 알려줘요.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약간 행동 유도성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이 버튼을 눌러야겠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순식간에 그 활동으로 전환이 돼요. 틱톡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그게 한 1분짜리 영상들이에요. 1분짜리 영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1분이면 경험 하나를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애니팡 해보셨죠? 애니팡 몇 분짜리입니까? 그거 1분짜리예요. 근데 1분인데 폭탄 같은 거 터트리면 한 2분 30초까지도 가죠. 2분 30초 동안 어떤 경험 하나가 완결이 되는데 그 경험의 내용이 희노애락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폭탄 그때 터트릴 걸. 막 후회까지도 있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제가 한다는 월드 오브 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어봤자 5분이에요. 전 그 초반에 탱크가 터져서 끝나고 한 2, 3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 3분이면 완료되는 경험들, 그것도 딱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한 경험들이 가득한 게 메타버스인데, 현실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 세계에서 뭘 하나 완료를 하려면, 그러니까 수학의 개념 하나를 이해하는데 1시간이면 될까요? 1시간 이상이 걸리겠죠. 1시간이면 게임은 수십 판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개념 하나를 이해하고 끝나요.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그 시간의 호흡이 깁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요. 그래서 시간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 사실 요즘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세대하고는 달라요. 우리 세대하고는. 옛날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5분이 뭐예요? 한 3분이면 충분한 얘기. 그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을 하면서 운동장에 애들 다 세워다 놓고 누구 하나 쓰러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때 활동은 시간을 죽여요. 그냥 날려버리는 활동인데, 요즘 친구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건 천인공노할 범죄예요. 30분이면 애니팡 한 최소 6판, 7판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그 귀한 시간을 단체로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했던 말 또 하는 거 애들 금방 지루해질 거예요. 주의력의 그 시간 단위가 되게 짧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은 주의력의 시간 단위를 되게 길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습관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되게 중요한 일 다 하면서 여유 있게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늘 바쁘면서 매일 바빠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늘 바쁘다.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눈에 닥친, 내 앞에 닥친 일, 그 별것도 아닌 잡다한 일부터 하느냐의 차이다. 잡다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건 마치 그릇에다 자잘한 모래부터 붓고, 그 다음에 자잘한 돌 넣고, 그리고 뒤늦게 커다란 돌을 넣겠다라고 하는 태도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건 뭐냐면 큰 돌부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그 틈새에다가 중간 사이즈의 돌을 넣고 그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자잘한 그 모래 같은 거를 붓는 그런 태도다. 저렇게 큰 돌을 먼저 넣으면 다 들어가는데 작은 돌부터 넣으면 전혀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고, 그럼 중요한 일이 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애들한테 중요한 일은 이런 거거든요. 이거 우리한테도 다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학생 혹은 선생님, 다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부터 하느냐 아니면 이걸 나중에 급한 일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걔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생활을 하느냐가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제 게임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습관 순환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전형적인 예예요. 어떤 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 일단 게임을 해요. 근데 부모님이 이걸 내버려둬요. 왜? 애가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힘들게 지내다가 왔으니까 집에 와서 좀 쉬어야지. 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뭐 자율적으로 애를 키우는 부모니까, 넌 좀 여유 있는 부모니까 하면서 여유를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그러면서 언제 이제 게임 끝내고 딴 일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참다 화가 나요. 빡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한꺼번에 터뜨려요. 갑자기. 그럼 애는 놀래요. 왜 화를 내지? 난 엄마가 아무 얘기도 안 해서 그냥 게임 해도 되는 줄 알고 한 건데. 그래서 애가 놀래서 게임을 멈춥니다. 근데 이때 부모님이 어떤 감정이 드냐? 갑자기 현타가 와요. 내가 왜 화를 냈지?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이 아닌데 미안해져요, 애한테. 그리고 또 하나가 화를 내고 나면 정서적인 에너지를 막 쓰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칩니다. 더 이상 뭘 할 얘기가 생각도 안 나고 힘들어요. 그럼 후퇴를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후퇴를 하느냐? 너 마음대로 해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신 차려. 그러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 문 딱 닫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애는 마음대로 하라고? 갔네? 그럼 게임을 하는 거죠. 기분은 안 좋겠죠. 엄마가 화를 냈으니까. 근데 뭐 어쩌라는 거야. 마음대로 하라며. 그러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지니까 자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학교 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게임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집에서 벌어지는 순환이에요. 여기서 부모님은 안 좋은 기분으로 게임하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그럼 공부를 하겠지? 라는 기대를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부모님이 저 화를 내는 시점이 계속 늦어져요. 조금씩 늦어져요. 그러면 애는 더 많이 게임을 할 거고, 그리고 애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고 나면 더 허용적이 된다. 부모가 화를 낼 때까지 하면 된다. 그때부터는 진짜 나만의 시간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부모를 조종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는 게임 때문에 망했다. 게임 때문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 순환에서 문제가 되는 시점이 어디일까요? 저거예요. 집에 왔다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집에 왔다. 그럼 무조건 씻고 밥 먹고 숙제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애가 이걸 먼저 하겠죠. 하고 나면 다 했어? 그 다음에 휴식이에요. 물론 저 씻고 숙제하고 밥 먹는 것 자체가, 숙제 빼놓고 씻고 밥 먹는 것 자체가 휴식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휴식을 하죠. 그 휴식 안에 게임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숙제하고 이걸 다 하고 게임을 하면 숙제한 게 아까워져요, 애들이.
그러면 나중에 예습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 부모님이 전생에 저 덕을 많이 쌓으셨으면 요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양치질하고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거예요. 여기엔 아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해야 될 일은 다 일어나죠.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의 시작은 딱 저거예요. 집에 왔다 이후, 직후.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애한테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는 그냥 내버려 둬요. 자율성이 그렇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화 과정에 필요한 자율성은 타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학교에서 왜 그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걸 가르쳐요? 그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애들이 처음부터 하는 애들 거의 없잖아요. 선생님이 억지로 앉혀야 되죠. 온갖 수단을 써가면서. 근데 그게 1년이 지나면 애들이 저절로 앉아있는 아이들로 바뀌잖아요. 타율이 내면화되면 그게 자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타율이 필요해요. 그리고 타율이 제일 잘 먹힐 때가 애들이 어릴 때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요때는 그냥 내비둬요. 그리고 요때쯤부터 부모님이 막 타율을 적용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부모님이 불리한 시점이에요. 요때가 가장 유리한 시점이고, 친구들 만나기 시작하면 친구들의 힘이 훨씬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불리한 시점에 불리한 전략으로 시도를 하시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좌절하고 실패하죠. 근데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꾸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정할 때 내가 이 규칙을 나도 지키고 우리 아이한테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를 최소한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지 돼요. 1년 이상 유지가 돼야지 그게 애들한테도 당연한 규칙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내면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엄청난 걸 요구를 해요, 애한테. 한 일주일은 지킬 수 있어. 근데 한 달간 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걸 애들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포기해, 먼저. 그런 식으로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되면 사실 다이어트랑 똑같습니다. 다이어트도 생각해 보세요. 무슨 한 달이면 10kg 뺀다 이딴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 다이어트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12kg가 쪄요. 그러니까 진짜 다이어트를 하려면 1년 이상 내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육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면화의 비결은 얼마나 일관적인 규범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했느냐. 보상을 많이 주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아까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가르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분야는 애들이 전문가예요. 요 분야. 미디어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인 영역, 이건 저 같은 사람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디어에 대한 태도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정책이 저거에 결정을 하니까 어떤 미디어를 금지할 것이냐, 차단할 것이냐, 이런 거 정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세요. 미디어 자체는 몰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건 진짜 그냥 사람 대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게 온라인이든 면대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는, 대화하는, 상대하는 면에서는 선생님들이, 특히나 상담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세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애들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기술 문제? 저건 애들한테 배우셔요. 애들한테 뭔가를 배우는 과정 그 자체가 상담에서 레포 형성 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애들도 선생님한테 내가 가르쳐 준다라는 경험 그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 저도 리니지 연구하면서
제 강의 듣는 학생한테 배웠거든요. 리니지를. 제가 리니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10%는 제가 직접 하면서 배운 거고 나머지 90%는 그 친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